예, 여러분, 계속해서 잘 계시죠? 이 시간에는, 지난주에 제가, 이 한국 신학의 어떤 정체성을, 말씀드리면서 이 한국 신학은 크게 본다면은 이 선교사와의 관계에서 그 신학의 방향이 이 정해진다 이렇게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장로교회를 기준으로 본다면은 선교사의 신학을 수용했던 박형용, 박윤선 박사님의 신학이 조금 다르고 또한 이 선교사들을 배척했던 김재준, 이종성 박사님의 신학이 또 좀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과연 이 선교사를 이 배척한 어, 이 김재준, 이종성 박사님의 신학이 굉장히 그 중요한데 그죠? 오늘날 이쪽 그 계열에서 소위 그 한국 신학을 그 선도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어, 이, 이 선교사를 좀 배척한 그룹의 신학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오늘에는 이 한국 신학에 있어서 이 반선교사 정서, 그죠? Anti Missionary Sentiment. 여기서 이제 정서라고 할 때는 이것을 뭐 굳이 논리가 하나의 논리가 있어서 일관되게 반대했다기보다는 그죠?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선교사를 또 선교사에게 좀 고마움을 표시하는가 하면은 또 다른 또 주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 선교사를 배척하는 이런 어떤 어, 흐름이 있어서 반선교사 어떤 뭐 논리다 혹은 주의다 이런 말보다는 정서라고 하는 이 표현을 썼습니다마는 이 한국 신학 특별히 조금 진보적이랄지 자유주의랄지 그죠. 어쨌든 보수주의를 따르지 않는 계열에 있어서 흔히 나타나는 이 경향이 바로 이 반선교사 정서입니다. 그랬을 때 이 반선교사 정서가 과연 이 한국 신학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 이것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럴 때에 이 반선교사 정서를 어떻게 보면은 이 선도했다고 볼 수 있는 김재준, 이종성 박사님의 신학에 있어서 이 반선교사 정서가 과연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것을 한번 살펴보고 나아가서 한국 교회사의 뭐 어떻게 보면 최고의 권위자라고 할 수 있는 이 민경배 교수님의 이 교회사에 한국 교회사에 또 이 반선교사 정서가 나름대로 강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 반선교사 정서는 어떻게 보면은 결국은 이 민족주의, 한국 민족주의와 아주 그 긴밀하게 이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반선교사적이고 민족주의적인 이 신학이 도대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 한계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먼저 김재준 목사님, 이종성 박사님의 신학에 나타난 이 반선교사 정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재준 목사님입니다. 김재준 목사님은 이 성장 과정과 교육 배경에 있어서 자연스럽게 자유주의 신학을 수용하고 또 선도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어쩔 수 없이 그 자유주의 신학을 반대하던 이 미국
선교사들의 그 신학과 배치가 되고 그래서 이미 뭐 처음부터 김재준 목사님과 이 선교사들 간에 나름대로 그 어, 이상한 서로 맞지 않는 기류가 있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이 김재준 목사님은 흥미롭게도 그 함경도 지역에서 탄생하고 자라고 거기서 이제 함경도 선교사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함경도에서 활동하던 선교사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그 선교사들은 사실은 상대적으로 자유주의적이었던 카나다 출신 이 선교사들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시 뭐 보수주의의 그 아성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던 이 평양신학교를 거치지 않고 아마 1925년경부터 좀 자유주의를 가고 있던 이 일본 도쿄의 아오야마 신학원에서 이 바르트를 전공하고 뭐 학사 논문도 이 바르트에 대해서 썼다고 그 알려져 있습니다. 이후에 이제 미국에 가서 신학 공부를 했지만 거기서도 물론 뭐 보수주의도 공부를 하고 나름대로 조금 진보 성향의 신학도 공부를 하고 했습니다만은 아마 중요한 것은 당시 미국에서 일어난 이 현대주의 근본주의 논쟁 그죠? 뭐 혹은 그 진화론 관련 그 스콥스 논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불행하게도 이 선교사들의 신학 뭐 근본주의라기보다는 정확하게 이 구 프린스턴 신학인데 그죠? 보수적인 구 프린스턴 신학이 결국은 이 논쟁에서 적어도 동부에서는 미국 서부는 또 다릅니다만 미국 중부는 다릅니다만 미국 동부에서는 사실은 패배를 하게 되는 이 사태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경험하면서 이제 김재준 목사님은 이제 보수주의는 패배하고 오히려 이 현대주의가 이제 대세다. 그죠? 이런 확신을 가졌던 것으로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 뭐 돌아와서 1934년부터 이제 활동을 하면서 특별히 뭐 교회사에서 항상 그 논의되고 있는 것이 이 1930년대 이런 한국에 있어서도 보수주의와 진보주의의 갈등이 있었죠. 그때 그 한 사건이 아빙돈 당건 성경주석입니다. 그죠? 이게 이제 미국에서 최신의 그 학문 경향 성경 비평학 소위 고등 비평을 받아들인 조금 자유주의적인 성향의 이 주석서였는데 이것을 이제 한국 교회에서 뭐 감리교 장로교 학자를 망라해서 번역을 해서 1935년에 출판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럴 때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에서는 이것이 조금 자유주의적인 책이다 해서 그 번역자들에게 번역자들을 뭐 가볍게 치리한 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뭐 사태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이 당시 이 한국의 사태는 일본 제국주의와 맞물려 있었는데 그죠? 결국은 이 일제가 우리 한국 사람에 대해서 이제 신사참배를 강요하자 사실은 참 거의 유일하게 우리 기독교 또 특별히 보수주의 아성이었던 이 평양 신학교가 신사참배를 반대함으로 해서 폐교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죠? 1938년이죠. 참 가슴 아픈 사건이지만 우리 한국 교회사에 있어서 참 굉장히 그 빛나는 사건입니다. 그죠?
그 천황 숭배를 십계명 1계명에 근거해서 거부했던 사건입니다. 물론 뭐 총회를 비롯해서 많은 기독교인은 거기에 동조를 했습니다만 그죠. 그랬을 때 이 38년에 폐교하게 되자 그 오랜 역사를 가졌고 나름대로 그 당시 뭐 세계 뭐 거의 적어도 숫자에 있어서는 가장 큰 규모의 장로교 신학교였습니다. 그죠? 상당한 이 수준을 자랑했던 평양 신학교가 폐교되면서 이제 장로교 목회자 교육이 이제 끊긴 겁니다. 그죠? 그럴 때에 이 김재준 목사님은 어떻게 보면 조금 뭐 아쉽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40년에 서울에서 이제 조선신학헌, 그죠? 이 평양의 그 보수주의와 다른 어떤 신학을 선도하는 서울에서의 그 다른 신학교로서 조선신학원을 설립을 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죠? 여러분 이게 참 제가 아쉽다고 말씀을 드린 것은 뭡니까? 그 전통적인 평양 신학교가 이제 신사참배라고 하는 그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좋은 명분을 가지고 싸우다가 폐교 당했습니다. 그죠? 그랬을 때 당분간 이 장로교 신학교가 뭐 없는 것도 한국 장로교에 이래서 크게 그 나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럴 때에 이 서울에서 조선신학원이 개교됐다. 이것은 장로교 전체로서 본다면 또한 이 조선신학원이 정확하게 장로교 총회의 인준을 받았다. 이렇게 보기도 또 어려운 측면도 있고 그죠. 또 다른 한편으로 뭡니까? 여러분 당시 일본의 정책을 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죠? 일본은 뭡니까? 이 한국 사람들을 그 이 순화하는 그 일본 정신을 그죠? 뭡니까? 이 황국 시민이 된다라고 하는 거 그죠? 여기에 그 골몰하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반일 의식을 가르치던 평양 신학교가 마음에 안 들었던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조금 일본에서 통용되는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이 바르트 신학을 중심으로 하는 어떤 조금 이 소위 에큐메니카란 신학을 가지고 이 한국 교회에 팽배해 있던 반일 정신을 순화하는 어떤 그 교단 그죠 신학교가 필요한 실정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죠? 이런 상황에서 서울에서 신학원을 개원한다는 것은 일제의 허가를 받아서 개원한다는 것은 그죠? 이것은 참 어떻게 보면 민족 사적인 측면에 있어서 본다면은 그렇게 바람직한 태도는 되기 어렵다. 이렇게 비판적으로 볼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예, 여러분, 아무튼 김재준 목사님이 그런 좀 아쉬운 상황에서 서울에서 조선신학을 개원했고 조선신학이 뭐 큰 문제 없이 처음 한 5년간 그죠? 40년부터 45년까지 일제 시대에는 모든 문제들이 이 정치적 문제로 인해서 억눌려 있다 보니까 그것이 표출되지를 못했습니다. 그죠? 특별히 이 한국 교회에 있어서 이미 이 평양 중심으로 돌아가는 이 문제, 그죠? 이 평양이 여러분, 이 평안 남북도와 어떻게 보면 뭐 항해도까지를 포함해서 그죠? 서북 지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한국에 있어서 지방색 뭐 이 호남, 영남이 있습니다만은 또 기호 지방이 있습니다만 그죠? 그에 못지않은 것이 사실은 여러분 서북 지방입니다. 그죠? 그랬을 때 이북에 있어서도 이 서북 지방과 이 함경도의 그 어떤 지방색 싸움 그죠? 여기에 이제 기호지방과 호남, 영남이 어떻게 가세되느냐에 따라서
이 정치 지형뿐만 아니라 이 교단의 지형까지도 왔다 갔다 하는 이런 흐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서북 지방은 암만 해도 그죠? 이 조선 신학을 그렇게 그 탐탁하게 여기지 못하는 이런 흐름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김재준 목사님은 이 서북지방 사람들이 주도하고 있던 이 평양신학교, 그죠? 그리고 평양신학교를 주도해왔던 이 선교사들의 신학, 이것을 이제 김재준 목사님이 공격을 하기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1948년에 그죠? 여러분 1948년이면은 이 해방이 되어서 그죠? 아직 그 기쁠 때입니다. 그죠? 이럴 때 김재준 목사님은 이 선교사들의 신학을 나름대로 선교사들과 그들의 신학을 이어받은 이 평양신학교 신학, 보수주의 신학을 공격을 하는 거죠. 그죠? 어떻습니까? 그죠? 이 성경주의자, 이 평양신학교, 이 한국 보수주의가 성경을 중시하지만 너무 중시한 나머지 성경주의자로서 바리새인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뭡니까? 성경을 중시하다 보니까 그리스도를 잃어버렸다. 그죠? 복음의 탈을 쓴 율법의 종이 되어버렸다. 그죠? 굉장히 이 신랄한 비판을 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결국 이 과정에서 그죠? 이 해방되고 나서 그 어려운 과정에서 계속 이 조선 신학교 문제로 인해서 이 총회에서 공방이 있었고 결과적으로 김재준 목사님은 대한예수교 장로회로부터 제명을 당하고 1953년에 여러분 1953년이면 이제 이 6.25 동란이 이제 뭐 곧 여전히 진행 중인 그죠? 참 처절한 그런 때입니다. 그죠? 그런 때에 제명을 당하고 또 이때 한국 기독교 장로회 기장을 설립하고 그죠? 참 지금 생각한다면은 제명을 한쪽도 그렇고 또 제명 당할 또 구실을 준 김재준 목사님도 그렇고 굉장히 그죠? 참 아쉽고 그런 그 민족적인 그 아픔의 시기에 또 이런 그 내상이 일어났느냐 그죠? 참 이 한국 역사 교회사를 연구할 때 그 아픈 그런 시기가 아니었나 그죠? 이렇게 한번 반성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 김재준 목사님의 이 장공전집이죠. 여기에 김재준 목사님의 뭐 전체 글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의 이 사상의 그 추이를 판단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죠? 읽어보면은 이 1949년부터는 그죠? 이 선교사들의 그 신학을 어, 굉장히 더 깊이가 있으면서도 그죠? 이 무게감 있게 비판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근원이 뭐냐 그죠? 여러분 앞에서는 그죠? 앞에서는 뭐 어떻습니까 그죠? 이거는 뭐 일반 사람들도 일반 뭐 교인들도 조금 그 알 수 있는 그죠? 그런 수준이라고 하겠지만 그죠? 1940년대부터는 굉장히 그 신학적 깊이를 가지고 비판을 하는데 그 근거가 뭐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제가 판단하기로는 김재준 목사님이 1937년에 발행된 이 맥킨토시, H.R. 맥킨토시의 책, 이 현대 신학의 제형, 그죠? Types of Modern Theology 라고 하는 책을 입수해서 읽고서 거기에 나타난 이 신학적 근거를 가지고
이 선교사들의 정통주의, 구프린스턴 신학을 비판하게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이 맥킨토시나 아니면은 또 그 이후에 이 맥킨토시를 따라서 존 딜렌버그, 윌리엄 호든, 그죠? 미국의 이런 학자들이, 미국의 자유주의적인 학자들이, 그죠? 정통주의를 공격할 때 있었던 프레임이죠, 그죠? 이것을 뭐 제가 세계 학계의 최초로 이 바르트주의 승리 프레임이다, 그죠? The Barthian Triumph 프레임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어서 제가 뭐 이 공개를 했습니다만, 그죠? 이것을 미국 학자들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김재준 목사님이 이것을 알고 여기에 근거해서 이 선교사들의 정통주의를 강하게 공격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이 바르트주의 승리 프레임이 뭡니까, 그죠? 이것은 매우 중요하죠. 한국 현대 신학을 이해함에 있어서 굉장히 그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죠? 왜 한국 신학이 적어도 이 좀 진보 진영의 신학이 바르트 1색으로 되었느냐라고 할 때 바로 그 근원에 있어서는 이 바르트주의 승리 프레임이 있다는 거죠. 뭐 간단하게 보면 어떻습니까, 그죠? 여러분 17세기, 18세기 개혁파 정통주의죠, 그죠? 이것을 이제 선교사들이 가르친 사실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정통주의는 19세기 자유주의에 의해서 극복이 되고, 이 19세기 자유주의는 뭡니까? 20세기 바르트의 신정통주의에 의해서 극복되었다라고 가르친 사상입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바르트의 신정통주의야말로 그 이전의 정통주의뿐만 아니라 바로 그 앞에 자유주의까지 이긴 위대한 사상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바르트의 신정통주의를 한다면은 정통주의 뭐 더 이상 필요가 없다, 그죠? 이런 지식을 가르친 것이 이 바르트주의 승리 프레임입니다. 그러나 그죠? 이것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미국의 그 정통주의 학자, 특별히 켈빈 신학교의 그 리처드 멀러와 많은 이제 학자들에 의해서 이그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난 거죠. 이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죠? 아직까지 한국 신학계에 있어서는 이 바르트주의 승리 프레임이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김재준 목사님에게 있어서는 맥킨토시의 이 현대 신학의 재형이라고 하는 책이 너무 소중했던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김재준 목사님은 그 6.25 전쟁의 와중입니다, 그죠? 참 이 어려운 시절이었죠, 그죠? 이 시절에 심혈을 기울여서 맥킨토시의 책을 번역합니다. 나중에 그의 증언에 의하면은 그가 번역한 것들 중에 가장 잘 번역한 것이 바로 이 책이라고 이렇게 그 회고한 적이 있을 정도로, 그죠? 어, 이 책을 김재준 목사님이 그 심혈을 기울여서 전쟁 중에 번역을 하고 드디어 1955년에 이 출판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지금 또 아마 재판을 거듭해서 출판이 되고 있는데 지금은 아마 제목이 바뀌어서 처음에는 이제 현대 신학의 재영이라고 이 책이 나왔지만 지금은 아마 현대 신학의 선구자들이다 이런 제목으로 아마 나올 겁니다. 아무튼 이 김재준 목사님은 이 선교사들의 그 정통주의를 반대함에 있어서 이 맥킨토시의 이 잘못된 지식에 근거해서
정통주의를 비판했다. 이것을 우리가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김재준 목사님이 이제 조금 후기에 그죠? 제가 적어도 이렇게 살펴보니까 1955년 이전에는 강하게 직접적으로 선교사를 그 공격한 것은 없어요. 여러분 1955년까지만 하더라도 아직까지 한국 교회는 선교사를 존중하는 정신이 굉장히 강하게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러나 이제 한국 신학대학을 이끌면서 학장으로서 이끌면서 그죠? 나름대로 뭔가 조금 더 분명해야 되니까 그죠? 이 선교사들을 공공연하게 이제 비판을 하는 거죠. 그죠? 굉장한 그 악평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그죠? 이 1957년 이 한국 신학대학 그죠?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죠? 이제 기장이 따로 이제 교단을 만들고 이렇게 한 얼마 직후 이제 뭐 어떻게 보면 한국신학대학이 새로이 조선신학으로부터 새로이 출발하는 기점에서 김재준 목사님은 이 선교사들의 정통주의를 강하게 비판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죠? 미국의 상황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미국에 있어서 이 구프린스턴 신학은 이미 졌다는 것이에요. 사실상 맞습니다. 1929년 그죠? 이 스콥스 논쟁을 기점으로 해서 프린스턴 신학에서 물러나고 여기서 이제 패배한 정통자들이 필라델피아에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설립한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에 사실상 적어도 당시에는 미국에 있어서 이 정통주의가 현대주의에 의해서 패배당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김재준 목사님은 이 정통주의가 소반동 종파로 전락이 되었다. 그죠? 그리고 초조한 히스테리에 자기를 그 변태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럴 때 이 프린스턴 신학 요 시기로 본다면 조금 이전이니까 사실은 이 29년 또 훨씬 이전에 이미 이 프린스턴 출신들 혹은 뭐 더 정확하게는 맥코믹 출신이죠. 어쨌든 정통주의 신학을 가졌던 이 선교사들 그죠? 한국의 선교사로 나오게 되었어 그죠? 이 정통주의 신학의 몰락 직전의 몸부림 그죠? 여러분 사실은 뭐 언더우드 마펫 그죠? 그 다음에 이눌서 그죠? 또 그 다음에 곽알련 이런 분들은 사실은 뭐 이 몰락 직전이 아닙니다. 그 이전에 아직까지 정통주의가 왕성했던 시절입니다만 어쨌든 뭐 김재준 목사님이 이렇게 그 악평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죠? 이렇게 이제 어쨌든 몰락 직전에 있는 이 정통주의를 한국에 가지고 와서 그죠? 철의 장막을 세워 가지고 거기서 이 한국에서 정통주의를 보호 육성했다 그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 50년 내입니다. 그죠? 이 1934년까지죠. 1934년까지 한국 교회 지도자들이 선교사로부터 배운 것은 정통 신학의 주입과 그에 대한 맹종밖에 없었다. 자유도 비판도 있을 수 없었다. 그죠? 인격적이라고 할 것이 못되며 따라서 학문도 성립되지 않았다. 이거는 참 이 평양 신학교를 정말 그 악평하는 그죠? 평가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죠? 나름대로 여러분 이 평양 신학교의 교육 그죠? 한편으로는 어떻습니까? 그죠? 나름대로 이 뭐 성경을 중심으로 기초적인 교육이지만 거기에 제약하고 있던 선교사들은 학생들은 어떤 학생들입니까? 그죠? 대표적으로 길선주 목사님이 있습니다. 1회 졸업생 그죠? 이분은 사실상 평양
에서 활동하던 선교사들 그죠? 뭐 대표적으로 마페 선교사님이죠. 마포선 삼열 선교사입니다. 그죠? 이분이 사실은 길선주 목사님이 장대영 교회를 장로로서 세웠을 때 당회장을 하시고 그죠? 나름대로 인격적인 관계를 가졌고 또 나아가서 이 길선주 목사님이 게일 선교사님과 굉장히 가까웠던 것으로 알고 있죠, 그죠? 그래서 딸 뭐 유아세례도 게일 목사님이 주고 또 나아가서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 이 영남 지역에 있어서 대표적 목사님 중에 한 분이었던 거죠. 이 이원영 목사님을 생각하면 그죠. 1900 아마 이 30년대에 평양신학교 30년대 초에 평양신학교 교육을 받았는데 그죠. 안동에서 이 선교사 그 인노절 선교사님이 세웠던 그 성경학교 충실히 공부하고 그죠. 또 통신과정을 공부하고 나름대로 여러분 사실은 물론 여러분 뭐 당시나 지금도 그런 것이 있죠. 나름대로 이 서양 사람들이 동양에 오면은 조금 그 당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마치 이 서양인으로서 선교사가 좀 가비고 우리가 을이 된다는 이런 느낌은 뭐 그때나 지금이나 지울 수 없는 이런 현실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교사들과 학생들의 관계가 상당히 그 인격적이었음을 우리가 그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그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나름대로 그 이 선교사들이 그 이 기독교뿐만 아니라 서양 문화의 교사의 역할. 교사는 뭡니까? 그죠? 암만 해도 그 학생과는 좀 다른 위치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 한국의 교사들도 마찬가지죠. 그런 점에 있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선교사들은 근원적으로 일본과 서구의 정치 질서 그죠? 제국주의자의 어떤 그 성격은 본질상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나 또 그것이 있다고 해도 또 절대적인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 것은 뭡니까? 제국주의로 왔지만 우리에게 제국주의만을 가르친 것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에게 나름대로 자유, 평등, 민주주의를 가르쳐서 우리가 그들의 그 제국주의를 극복하도록 도와준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서는 나름대로 이 선교사들을 이 김재준 목사님만큼 이렇게 혹평할 어떤 그 이유와 근거를 찾기가 그 어렵다. 그죠? 어떻게 본다면은 이 선교사들의 활동, 그죠? 그다음에 이 평양 신학교의 교육 과정, 그죠? 교육 내용 이런 것을 김재준 목사님이나 이제 이종성 박사님, 그죠? 저는 제대로 연구했겠느냐, 그죠? 이런 의심이 들 정도로 이 선교사들의 활동에 대해서 상당히 그 알지 못하고 그저 막연하게 정서적으로 반감을 가졌던 것이 아니냐 이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음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예, 여러분, 이 김재준 목사님은 어떻게 본다면 한국에 있어서 이 선교사 비판을 학문적으로 굉장히 또 깊게 하고 이것을 나름대로 선도한 측면이 있다 보니까 이분의 그 반선교사 정서를 조금 더 살펴봐야 되는데, 그죠? 그랬을 때 뭡니까, 여러분?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죠? 평양 신학교에 교육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러나 이 평양 신학교의 교육만 하더라도 뭡니까, 그죠? 이 평양 신학교에 있는 학생을 가르치던 그 미국 선교사님들, 그죠? 그들이 학문도 없고 그다음에 뭐 인격적이지도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죠? 그러면은 그 밑에서 배운 학생으로서 우리 그
선배 목사님들의 처지는 뭡니까? 그죠?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교사와 학생 사이에 일어나는 거죠. 나름대로 이종성 박사님 살펴보겠지만 그 교육 수준이 낮았다. 그죠? 그저 뭐 성경 학교 수준에 불과했다. 그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죠? 평양신학교 학생들이 누굽니까? 대부분 사실은 길선주 목사님도 그렇고 그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뭐 한석진 목사님 또 뭐 다른 이원영 목사님 그죠? 대부분 선비로서 한학을 공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런 분들에게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이 성경의 고등 비평 가르칠 수 있습니까? 또 가르칠 필요도 없고 그죠? 성경을 내용적으로 충실히 그 공부하는 것이 사실은 뭐 가장 중요했고 그죠? 또 성경만 가르쳤다고 해서 그게 여러분 수준이 낮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그죠? 참 그 이 두 분들의 이 선교사 비판은 굉장히 그 아쉬움이 있는 비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나아가서 이 김재준 목사님은 이 선교사들의 이 정통주의를 굉장히 그 고루하고 그죠 시대착오적인 것으로 가르쳐요. 여러분 이것은 이 한국에 있는 잘못된 이 비판 그죠 적폐 사상입니다. 그죠 당대의 잣대로 전대의 사상을 비판하는 그죠 아주 나쁜 이 당대의 이 교만 당대인들의 교만의 처사다 이렇게 그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나아가서 여러분 사실상 뭐 김재준 목사님의 그 근거가 되는 맥킨토시 그죠 이 바르트주의 승리 프레임을 주장하는 미국의 학자들 그죠 실상 정통주의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비판한 그런 측면이 강하다는 거죠. 그죠 대표적으로 여러분 이제 이 김재준 목사님이 이제 사상의 완숙기에 있던 이 1968년에 그 정통주의 제시한 그 정통주의 비판을 한번 보죠. 그죠? 이 정통주의가 뭡니까? 17세기 과학 이전의 신학이다. 그죠? 그리고 이제 이 정통주의야말로 뭐 최고다 이렇게 이제 가르쳤다는 거죠. 그러면서 구미에서 발전된 여러 가지 신학 사상을 가르치지 않았다. 그죠? 여러분 앞에서 제가 당시 1930년대까지의 평양신학교 그죠? 한학자들이 대부분 이 평양신학교에서 그죠? 뭐를 가르치겠습니까? 그죠? 나름대로 어 유교를 가르치듯이 그죠? 유교의 경전 대신에 이 성경을 가르치시고 그죠? 그러면서 여러분 유학자들은 어떻습니까? 그죠? 자기네들이 이 사서삼경을 비롯한 주희의 그 이 정통 주자학을 한다. 그죠? 이 신념으로 똘똘 뭉치는 사람들이 이 선비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 성경을 통해서 기독교를 받아들이면 성경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죠? 이 성경을 중시하는 신학, 뭐 그건 또 어떻게 보면 당연히 정통주의입니다. 그죠? 어떻게 보면 또 정통주의도 모르지만 이 선교사들이 가르친 이 성경 신학이야말로 최고다. 다른 것은 이단에 속한다.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생각한 흐름이 그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랬을 때 아무쪼록 뭡니까? 그죠? 이 17세기 정통주의를 과학 이전의 그 시대착오적인 것으로 가르치는 것은 참 이거는 엄청난 그 잘못이라는 거죠. 그죠? 여러분 과거의 모든 것이 시대착오적이다 이러면은 2000년 전에 성경을 가르쳐야 하는 우리는 정말 이 시대착오적인 것이죠. 그죠? 여러분 우리 신학은 항상 이 성경을 중시해야 되기 때문에 성경을 해석해 온 이 역사를 함께 중시해야 됩니다. 그죠?
정통주의. 정말 이 성경을 잘 그 해석하고 체계화한 아름다운 신학입니다. 그죠? 이것을 과거의 것이라고 해서 시대착오적인 것이라고 버린다면은 오늘 우리가 설 수 있는 이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죠? 또 나아가서 앞에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당시 이 한국 상황에서 그죠? 정통과 이단을 구분하는 거 그죠? 이것은 유교에 있어서 철두철미합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한국 교인들 그죠? 당연히 그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뭐 정통주의에도 물론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또 우리들의 그 탓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선교사들만을 탓한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 문화를 잘 알지 못한 소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이제 김재준 목사님의 이종석 목사님 그 선교사들의 그 신학 수준이 낮았다 이러는데 그죠? 뭐 제가 계속 이야기하자면 당시 신학생들 그죠? 이 고등학교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받을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나름대로 이미 지역에 그 인정받은 사람들 주로 뭐 선비들이죠. 그죠? 그런 사람들이 선교사들의 추천을 통해서 평양신학교에 입학을 해서 교육을 받는데 뭐를 교육을 받겠습니까? 그죠? 성경도 제대로 알지 못한 이 교인들이 왔습니다. 그죠? 성경을 충실히 공부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죠? 여기에 뭐 여러 가지 뭐 이 서구의 신학 사상을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이야기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 이 뭐 3000년 이상의 그 유대 랍비 교육을 생각한다면 그죠? 랍비들이 주로 뭐를 배웁니까? 그죠? 성경을 외우다시피 배우는 것입니다. 이 성경만 가르친다. 그래서 수준이 낮다. 그죠? 이거는 영 잘못된 지식입니다. 성경만이라도 제대로 공부하면은 이 한국 교회가 훨씬 훌륭한 목사들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죠? 성경 이외에 이상한 것 잡다한 것을 배움으로 해서 이 목회자들이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한국의 이 교회가 이런 뭐 문제가 있다면은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지. 에, 그죠? 이분들의 어쨌든 그 비판이 굉장히 그 근거도 없고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어떤 그 효용성이 없는 그런 비판이 아니냐 이렇게 한번 그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그 다음 이제 이종성 박사님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어떻게 본다면 이종성 박사님은 김재준 목사님에게 굉장히 이 영향을 크게 받았다. 이렇게 그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이 김재준 목사님과 마찬가지로 1950년대입니까? 아마 40년대 말에 일본에 가서 그죠? 일본에서 그 신학을 배웠는데 여러분 1940년대 50년대는 일본에서 바르트가 신학적 교황이다 이렇게 불려졌습니다. 그죠? 누구든지 이 바르트를 해야 신학을 한다. 그죠? 도고를 하고 그죠? 그런 일본에서의 어떤 그 학문적 뭐 낭만이랄지 일종의 그 교만 같은 것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미 김재준 목사님이 그랬고 그죠? 이종성 박사님이 일본에 가서 바르트를 배우고 바르트의 신학이 이미 표준이다. 그죠? 서양에서뿐만 아니라 동양, 일본이 동양을 대표하다 보니까 동양에서도 이 바르트 신학이 이렇게 표준이 되고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제 미국에 가서 더 바르트를 배웠습니다만 여러분 여기서 저는 뭐 제 자신이 바르트 학자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왜 바르트를 하게 됐느냐, 그죠? 어른들이 막 하니까 한 측면이 있어요. 그랬을 때 이제 제가 이종성 박사님에게 바랐던 바는 뭡니까? 이것을 좀 밝혀줘서야 한다는 거죠, 그죠? 당신이 바르트를 하게 됐는데 일본이 이렇게 바르트 천하가 되어 있다 보니까 바르트를 했다. 이거를 좀 밝혀줘야 됩니다. 이것을 밝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뭡니까? 여러분, 일본에서 1930년대, 40년대, 50년대, 아마 60년대까지 바르트 열풍이 불었다가 70년대에는 일본 신학자들이 그것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바르트의 그 포로가 바벨론 포로처럼 바르트 신학의 포로가 되어 있다. 이 예속으로부터 해방을 해야 된다. 이런 흐름이 여러분 1970년대에 있었습니다. 그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1970년대 김재준 목사님 또 다른 바르티안으로서 윤성번 박사님도 마찬가지죠. 모두 이 한국의 바르트 신학을 유행시킨 어른들이 사실은 일본을 통해서 배웠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뭡니까? 일본에서 바르트 열풍만 소개했지 70년대부터 있었던 이 바르트 신학으로부터의 이 해방운동 이건 소개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아직까지 한국에는 이 바르트 신학 일색으로 되어 있는 그죠? 참 이 뼈아픈 그 현실이 있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바르트 신학을 과연 어떻게 하게 되었고 그죠? 내가 일본에서 그렇게 바르트를 배웠지만 지금 일본은 바르트를 더 이상 하고 있지 않다. 이거를 분명히 가르쳐 줘야 되는데 이것을 가르치지 않아서 한국 신학이 너무 이 바르트로 편향이 되는 안타까운 사태가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한번 반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종성 박사님 그죠? 일본에서 이렇게 바르트 신학의 그 표준 일본에서 바르트 신학이 표준적으로 어, 그 받아들이는 것을 보고 그것을 배우고 미국에 가서 김재준 목사님 이 봤던 바에 그 바르트주의 승리 프레임을 또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대세는 바르트주의다 이거를 확신하면서 이 한국 장로교회의 이 보수주의 박영용 신학을 비판하고 나아가서 그들의 신학적 근원이 되는 이 선교사들의 정통주의를 맹렬하게 공격한 흐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에 이종성 박사님은 또 조금 다르죠, 그죠? 조금 더 보수적인 이 통합 측의 어른이시다 보니까 그죠? 이 선교사들을 직접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공격하기보다는 이 선교사들의 정통주의 그죠? 그 프린스턴 신학을 공격을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그죠? 이미 그가 이 미국에서 그 학위를 하고 돌아와서 먼저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에서 이제 가르쳤는데 이 어떻게 보면 그의 최초의 이 한글 논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1959년에 현대 신학의 동량에 보면은 그의 이 신학적 오리엔테이션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여기에 보면은 정통주의를 근본주의라고 낙인을 찍는 거죠. 이 정통주의와 근본주의는 나름대로 유사한 점도 있지만 다른 점이 훨씬 많습니다. 그죠? 역사적 정통주의 굉장히 그 훌륭한 신학입니다. 그죠? 그러나 그 훌륭한 신학을 근본주의라고 통째로 낙인을 찍어서 버려버리는 안타까운 그 일을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뭐 혹은 또 지적 바리새주의다 그죠? 고정된 지적 조직체인 정통주의다 그죠? 여러분 이렇게 정통주의를 그 좁게 보는 것은 정말 이 정통주의를 제대로 그 알지 못한 소치다 그죠? 이것을 제가 이미 뭐 투레틴 신학을 이야기할 때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고 제가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종성 박사님은 이 선교사들을 비판할 때 그들의 수준이 낮은 것을 굉장히 비판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평양신학교의 이 교육 사정을 계속 이야기를 하죠. 그죠? 뭐 신학생 자체가 그죠? 외국어로 된 신학 서적을 읽을 만한 신학생이 없었다. 여러분 이건 지금도 뭐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이 선교사들이 어색하고 불충분한 한국어를 구사했다. 그죠? 여러분 이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 한국어를 쓰는 사람도 이 신학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이건 똑같은 이야기죠. 그죠? 이런 것은 참 어떻게 본다면은 굉장히 이 저열한 비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죠? 성서신학은 문자주의 해석에 치중했으며 그죠? 조직신학은 신앙 고백서에 우전할 수밖에 없었다. 그죠? 이렇게 해서 한국 교회의 신학 교육은 서구 교회의 성서학원 정도의 교육에 지나지 않았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죠? 1930년대 평양신학교 제가 뭐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그죠? 유교의 사서 삼경을 외우던 선비들이 주로 그 학생으로 와 있는데 그죠? 성경을 중심으로 공부할 수밖에 없고 또 성경을 충실히 공부한다는 것이 여러분 나쁜 교육 방법이 아닙니다. 유대교가 3000년 지금도 유대교의 주요 교육은 뭡니까? 그죠? 성경과 성경을 해석한 탈무드 교육입니다. 왜 성경 교육을 이렇게 경시하는지 이것은 참 미스테리한 일입니다. 그죠? 지금 여러분 지금 신학생의 수준들이 그 당시 평양신학교 학생들의 수준과 수준보다 높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죠? 이것은 정말 참 신학 교육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소치가 아니냐. 그죠? 그 안타까운 측면이 아니라고 보겠습니다. 그죠? 아닌가 하는 라고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종성 박사님의 문제는 이 한국 장로교회의 분열의 원인을 자꾸 이 선교사들에게 찾는 거죠. 그죠? 선교사들이 정통주의를 가르쳤는데 정통주의가 정통 이단을 구분하고 그죠? 여러분 그런 것이 없지 않다고 보겠습니다. 그죠? 그러나 그것은 사실은 주요한 이유는 아니라는 거죠. 더 주요한 이유가 뭡니까? 결국은 이 지방세계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죠? 이북에 이미 서북 지방이 있고 한경도가 있고 그죠? 이게 또 중간에 기호 지방이 있고 밑에 영남과 호남이 이미 갈라져 있어서 조선 500년 동안 이 당파 싸움을 해온 그런 안타까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주요한 원인이 된 것이지, 그죠? 정통주의가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그죠? 이렇게 이야기해서도 안 되고, 또 신학자로서 그것을 남인 선교사에게 덮어 씌우는 것은 이거는 더구나 바람직한 태도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이종성 박사님 역시 이 반선교사 정서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죠? 이런 식으로 이 선교사를 공격하고 배척한 이유가 있음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